삼국지 2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조와 유비, 손권의 한바탕 수상전, 적벽대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당초 손권을 칠 생각이 아니었던 조조가 유표의 병력을 꽁으로 얻은 데다 데려온 병력이 손실이 없는 것을 기회삼아 이참에 동쪽을 밀어버리자 하고 생각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적벽대전에서 오랜 출정 기간으로 인해 지치고 병든 조조군이 추운 겨울철 날씨와 부족해지는 보급, 익숙하지 않은 수상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결국 패배했다는 이야기 다들 기억나시죠? 조조는 이 적벽대전 이후 동호 점령은커녕 더 이상 형주에서 손권, 유비 연합군을 상대로 버텨낼 수 없을 것이란 판단으로 대부분의 군사를 데리고 근거지인 중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형주가 한 달에 몇만 원 내고 상추나 심고 고추나 기르는 주말 농장처럼 코딱지만한 땅이 아니라 중국을 이루는 가장 큰 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고, 그래도 믿을 만한 장수 조인을 형주 강릉에 남겨 지킬 수 있는 만큼 지켜보게 합니다만, 조인이라고 뭐 별 수 있나요? 승리의 흐름을 탄 손권, 유비의 연합군이 형주를 향해 온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하는 데 비해 조조군은 오랜 기간 원정 출병의 여파가 컸고,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모든 병력을 형주에만 집중시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뒤가 완벽하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넉넉하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조조가 믿을 만한 장수라고 남긴 조인인 만큼 유비, 손권군의 기세와 병력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선방을 펼치긴 했어요. 이런 조인의 선방 일화는 정사 조인전에 자세히 남아있는데, 조인전의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에 비해 이 일화가 길고 꽤나 자세히 남아있는 걸 보면 당시 조인의 이 선방 일화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 대단한 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화였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은 강릉에 남아 주둔하며 오나라 장수 주유를 막았다. 주유는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였는데 그중 수천 명이 먼저 강릉에 도착했다. 조인은 강릉성에서 이러한 주유군을 보고 부장 우금과 300명을 보내 거꾸로 먼저 싸움을 걸게 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많고 우금의 군사가 적었으므로 마침내 포위되었다. 우금과 군사들이 포위되어 거의 몰살되려는 것을 보고 장사, 진교 등 좌우가 모두 안색을 잃었다. 조인이 의기로 매우 분노해 좌우에 일러 말을 가져오게 하니 진교 등이 조인을 말리며 말했다. 적의 군사가 흥성하니 당해낼 수 없습니다. 설령 지금 포위된 수백 명을 버린다 한들 큰 손해가 아닌데 어찌 장군께서 몸소 가려 하십니까? 조인이 이 말에 응낙하지 않고 마침내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고는 휘하의 병사 수십 기를 거느리고 성을 나섰다. 적과 100여 보 떨어진 곳에 해자에 접근했다. 진교 등은 조인이 응당 해자가에 머물며 우금이 후퇴하는 것을 돕는 형세를 취할 것이라 여겼으나, 조인은 해자를 뛰어넘어 곧바로 전진해 적의 포위망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고, 이에 우금 등이 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남은 군사들이 모두 빠져나오지 못했으므로 조인이 다시 한번 돌아가 돌진해 포위된 군사를 벗어나게 했고, 결국 여러 명을 잃었으나 적이 인해 물러났다. 진교 등은 당초 조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는데 조인이 되돌아오는 것을 보자 감탄하며 말했다. 장군은 실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십니다. 태조, 즉 조조가 이를 더욱 장하게 여겨 안평정후에 관직을 내렸다.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주유가 강릉을 치러 왔는데 이제 선발대가 먼저 도착한 거죠. 근데 조인이 각을 딱 재보니까 이게 본대가 다 오면 이기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고, 선발대만 도착해 있을 때 기세를 좀 꺾어놔야 우리가 앞으로 편하겠구나 라는 판단에 야, 우금 다녀와 한 건데, 당시 조인이 데리고 있던 병사가 대략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우금한테 선발대를 잡자고 병력을 많이 주기는 부담스러우니까 300명 주고 이겨오라고 한 겁니다. 아니, 스파르타 300도 아니고 우금 입장에서야 수천 명이 왔는데 나보고 300명으로 잡고 오라고 싶었겠지만 군대가 어떤 곳입니까? 까라면 까야죠.
일단 갑니다. 하지만 우금의 예상대로 이게 300명으로 될 거리가 아니거든요. 바로 포위를 당한 거죠. 근데 그럼 조이는 왜 우금을 300명만 보내서 이기라고 준 걸까요? 우금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요? 아니죠. 조이는 300명이면 수천 명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천재랑 같이 일하면 빡치는 이유 중 하나인데, 모든 걸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아니 저걸 왜 못해? 아니 저거 무슨 송건이나 유비 하등 싸울 줄도 모르는 애들인데 300명 줬으면 수천 명 정도는 이겨야 되는 건 아니야? 이 수만 명도 아니고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굳이 300명을 구하러 가는데 수십 명 데리고 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옆에 친구가 행군을 갔다 왔다든가 유격을 다녀왔다든가 해서 상당히 지금 지치고 힘들고 제대로 못 걷고 지쳐있으면 뭔가 친구 하나를 적어도 한 명, 여유가 있으면 두 명에서 양쪽에서 들고 부축을 하고 케어도 해주고 같이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조이는 300명이 포위돼서 죽게 생겼는데 그거를 수천 명의 포위망을 뚫고 데려오려고 수십 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명당 적어도 4-5명은 데려와야 되는데 그냥 텅 빈 공터에 사람들 태우러 가도 말 하나에 몇 명이나 싣고 또 구해올 수 있겠어요. 그걸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서 화살이 날라오고 창끝이 빗발치는데 수십 명으로 간다? 아마 조인을 따라간 수십 명도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이 사람 밑에서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번 생은 오늘까진갑다 했을 테죠. 근데 이게 웬걸? 진짜 우금을 구해오고 한 번에 안 되니까 2번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조이는 아니 원래 수십 명 정도 주면 수백 명 정도는 구해오고 수백 명 정도 주면 수천 명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지 않나 하는 게 이 맥락에서의 바른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조인이 빙구라서 우금한테 되도 않는 병력으로 적을 이기라고 한 게 아니고 아 나는 되는데 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시선이 부족한 믿을 만한 천재 장수의 판단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조인의 이런 전설의 레전드를 찍으면서 멋진 일화를 남겨보지만 조인이랑 주유랑 일기토 가위바위보에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전투에서 계속 병력이 줄어들고 보급은 어렵고 후방 지원은 넉넉하지 않으니까 조인은 대략 1년 정도를 버티다가 결국 강릉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생기는 의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조인이 강릉을 치는 주유를 막으면서 1년을 버티는 동안 유비 연합군의 나머지, 그러니까 유비는 뭘 하고 있었을까? 자, 그리고 2번째 의문, 그러면 조조는 뭘 하고 있었을까? 먼저 유비부터 한번 볼까요? 유비는 사실 손권 유비 연합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요의 강릉 공격, 즉 형주 남군에서 벌어진 대조조전에 병력을 보내어 싸움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비의 명을 받아 남군 전투에 나간 장수가 누군고 하니 바로 명실상부한 유비군의 투톱 관우장비입니다. 유비는 관우장비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당시 남군 강릉에 있던 전투에 대해 대단히 자신만만해 있었는데 이 당시 유비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찬 발언이 정사주유전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기록을 보면 유비가 주유에게 이르길 조인이 강릉성을 지키는데 성 안에 양식이 많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으니 가만히 두면 이 전투는 괴로운 재앙 같은 일이 될 것이요. 만약 장익덕이 1000명을 거느리고 경을 따르게 하고 경이 2000명의 병사를 내게 주어 서로 도우며 조인의 후미를 끊으면 조인은 내가 싸우러 온 것을 듣고 필시 달아날 것이요. 이에 주유는 2000명의 병사를 유비에게 더해줬다 라고 적고 있어요. 이 발언에서 유비가 내놓은 전략은 대부분 적절했어요. 장비를 보내어 강릉성의 뒤를 끊게 하고 또한 받은 병력을 관우에게 나누어 주어 마찬가지로 조인의 퇴로를 끊게 하면서 조인이 퇴로를 확보하고 보급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막았고 결과적으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조인은 유비가 오건 말건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혓바닥이다.
결과적으로 이 유 혓바닥님의 헛된 희망은 저 멀리 날아가고 관우장비가 가세했음에도 조이는 1년이나 강릉에서 버틴 셈이죠. 조조가 믿을 만한 장수라고 생각할 만하죠? 자, 아무튼 그러는 동안 관우장비가 옆나라 군대와 부대 끼면서 개고생을 하건 말건 우리의 이 유 혓바닥님은 또다시 혓바닥을 놀리시는데 그 현란한 혓바닥의 현장이 어딘고 하니 바로 남형주의 4개 군이었습니다. 유비는 주유가 강릉, 그러니까 형주 북쪽에 위치한 남군에서 싸우건 말건 대충 관우장비만 보내서 함께 싸웠다라는 명분만 살려놓고 본인은 형주 남쪽으로 내려와서 형주를 꿀꺽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첫 번째 수순이 바로 죽은 형주자사 유표의 첫째 아들이었던 유기를 형주자사로 만들어달라고 표를 올린 것입니다. 유비와 유기는 이쯤 대단히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과거 유기가 동생 유종과의 정치적 입지 싸움에서 밀려 거의 죽어갈 때 유기를 강하로 보내 살려준 게 유비였고, 이에 보답하듯 유비가 조조에 쫓겨 강하로 도망가자 이에 호응해준 것이 유기였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에게 목숨을 구해준 사이가 되었고, 또 서로가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기는 동생의 무조건 항복으로 잃은 형주의 지배권을 혼자 얻을 수 없기에 힘과 세력 그리고 대외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유비가 필요했고, 유비는 유표에서 유종, 유종에서 조조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 항복으로 넘어간 형주에 대한 권한을 되찾기 위해선 형주 지배에 대한 정당성을 가진, 그러니까 애초에 유종의 항복을 무효화할 수 있는 유표의 장자 유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유비의 추천으로 유기가 형조자사에 오르자 유비는 남형주의 4개 군으로 찾아가 혓바닥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형주의 남쪽 4군이 유비와 등을 돌리게 된 건, 즉 조조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된 건 유표의 둘째 아들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했기 때문인데, 유종은 이미 청조자사 자리를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유표의 뒤를 이어야 하는 건 유기였고, 다만 채부인의 모함으로 인해 잠시 형주를 떠나 그 목숨을 부지한 것이니 가짜 형조자사 유종이 한 항복을 따라 조조에게 가는 게 맞겠느냐. 제대로 된 유표의 후계자인 유기가 이제 다시 형주자사의 자리를 찾았으니 조조에게 한 항복을 무효로 하고 우리와 다시 힘을 합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실질적으로 유비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유비가 형주 남쪽 4개의 군을 되찾는 대목에 대해 기록된 바를 보면 선주는 표를 올려 유기를 형주자사로 삼고 또한 남쪽 4군을 정벌했다. 무릉태수 김선, 장사태수 한현, 계양태수 조범, 영릉태수 유도가 모두 항복했다. 여강의 뇌선은 백성 수만 명을 이끌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투항했다. 라고만 적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비가 별다른 전투와 싸움 없이 형남 4군을 얻었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유기의 정통성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유비는 거진 혓바닥만으로 형주 남쪽을 장악했고, 이 장악이 끝날 무렵 강릉에서 버티다 못한 조인이 결국 강릉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었고, 주유는 전쟁 중에 화살까지 맞아가며 강릉을 포함한 남군을 얻었지만 그간 유비가 얻은 것에 비해서는 크게 보잘것없는 성과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기가 병으로 죽고, 유비가 유기의 뒤를 이어 형주목을 자처하면서 유기가 다스리던 형남 4군을 얻은 걸 생각하면 결국 전쟁에서 제주는 주유가 넘고 돈은 유비가 받아챙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유비가 거대한 땅, 형주의 절반이 넘는 땅을 얻어가며 순식간에 세력을 불리자 유비와 적대 세력이었던 조조는 물론이고 동맹을 맺고 있던 손권마저 뭔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애초에 손권이 되도 않는 세력 규모의 유비를 동맹으로 받아주고 또 유비를 동등하게 대해준 건 대조조전을 위해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와야 할 필요도 있었지만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손권의 관직은 겨우 회계태수, 이에 비해 유비의 관직은 예주자사, 좌장군, 의성정우. 손권이 조조에게 대항하는 건 어디 지방에서 태수자리나 하던 놈이 세력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반하는 꼴이 되는 셈이지만,
이에 비해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랑 싸우면 불쌍하게 인질로 잡힌 황제의 숙부인 좌장군이 역적 조조를 친다라는 명분을 얻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세력 유비를 동호의 집권자 손권과 동등한 레벨로 대우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조가 한 차례 막아내고 유비가 표를 올려 유기를 형주자사로 만들어줄 쯤에 옛다 기분이다 였던 건지, 아니면 여전히 동호에서 절대적인 힘을 누리지 못하고 지방 호족들에게 반대와 견제를 당하는 손권이 안쓰러웠던 건지, 또는 동맹 세력이 내부로부터 와해될까 걱정이었던 건지, 유비는 한 번 더 표를 올려 손권 또한 서주자사와 거기장군의 관직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손권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비에게서 얻어낼 걸 얻어낸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뒷간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 손권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입지를 얻어내고 보니까 내가 얻어낸 서주자사와 거기장군에 비해서 유비가 가져간 형남의 4개의 군이 너무 거대해 보입니다. 이게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운 꼴이 아닌가 싶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유기가 죽고 유비가 그 자리를 꿰어차고 형주자사에 오르자 손권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손권에게 주유가 찾아와 한 가지 계책을 내어놓는데, 그 계책이 기록되어 있는 정사 주유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는 좌장군의 신분으로 형주목을 겸임하고 공안에 주둔했다. 유비가 경까지 와서 손권을 아련했을 때 주유가 상소를 올려 말했다. 유비는 용맹하여 영웅다운 자태를 갖고 있으며 관우와 장비처럼 곰과 호랑이 같은 장수를 끼고 있으므로 틀림없이 오랫동안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비를 오군으로 불러놓고 그를 위해 궁전을 성대하게 짓고 미녀와 진귀한 완구를 많이 주어서 그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관우와 장비 이 2사람을 나누어 각기 한쪽에 배치하고 저 같은 자로 하여금 그들을 지휘하여 싸우게 한다면 대사는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토지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기반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이 3사람을 모아 함께 변방 땅에 있도록 한다면 아마 교룡이 구름과 비를 얻어 끝내 연못 속의 물건이 안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유비가 지금 땅을 얻었고 세력이 강성하며 관우 장비처럼 좋은 장수를 데리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또 해주고 동맹을 계속해 나가는 건 유비 같은 영웅을 키워주는 것밖에 안 된다. 미녀랑 좋은 집이랑 장난감을 쌓아주고 유비가 여자에 빠진 멍청이로 만들고 관우 장비는 유비의 볼모로 우리가 쓰자, 뭐 이런 말이죠. 손권이 들어보니 마침 조조도 물러간 참이라 그런지 먼 나라 조조보다는 가까운 유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냉큼 이 계책을 받아들이고자 하니 이를 막아서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노숙입니다. 노숙은 지금 유비를 잡아들이고 형주의 유비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조조와의 국경선을 유비가 담당하게 하고 더 큰 적인 조조를 막아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손권을 설득합니다. 손권은 결국 고민하다가 주유의 계책 중 미인계만을 쓰기로 하고 나머지 주유의 계책을 반려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손권은 동생 손부인을 통해 유비에게 미인계를 쓰고 이 미인계를 통해 유비를 꼭두각시로 만들고자 합니다만, 이 미인계라는 게 유비랑 손부인이랑 알콩달콩하고 뭐가 좀 잘 돌아가고 눈에서 하트가 뿅뿅하고 막 그래야지 만리장성을 쌓고 운우지정을 나누고 뭐 거사가 일어나고 별도 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손부인은 전설의 장수 손견의 딸답게 시녀 100명을 두고 시녀들에게 모두 칼을 차게 해서 주변을 지키게 하고, 유비는 삼국지 대표 쫄보답게 이게 무서워서 손부인이랑 함께 숙면을 취할 때마다 무서워했고 그저 혈연관계로 이어진 약간의 우호 증진만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정사 선주전, 즉 유비전의 기록에는 이 대목에 대해 유비가 병들어 죽자 뭇 신하들이 선주를 추대해 형주목으로 올리고 형주를 다스렸다. 손권이 점차 이를 두려워해 여동생을 시집보내 우호를 굳건히 했다. 라고 적고 있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 결혼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의 우호용 결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비를 잡아두려는 계획은 실패하고 유비는 손부인을 얻어 형주로 돌아가게 되고 손권은 유비의 성장을 막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던 주유와 조인이 강릉에서 싸우는 동안 유비는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점 기억나시나요? 주유와 조인이 강릉에서 싸우는 동안 그럼 조조는 무엇을 했나? 였죠. 자, 적벽대전에서 나라가 망할 수준은 아니었더라도 꽤나 큰 타격을 입은 조조. 어마어마하게 큰 땅 형주를 꽁으로 얻어놓고도 조인에게 충원병력과 물자를 지원하지 못할 만큼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그 몸을 사리는 동안 조조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조조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삼국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